이건 뭐지? 여자 이름 전화번호잖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예뻐지면 남편이 달라질까? 오빠한테 잘해줬으면 오빠가 왜 밖을 보겠어요? 집에서 아내가 잘하면 왜 남편이 밖으로 돌겠냐? 다른 여자 만나놓고 여관 가놓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남자들 다 그래. 이제 그만해. 며느라가야 많이 힘들지. 아버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결혼 7년 차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양복을 다리다가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혹시 볼펜이나 영수증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지연이라는 이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지? 거래처 사람? 아니면? 아니야, 아닐 거야. 업무상 연락처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었어. 피곤하니까 조용히 좀 해.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회식이라고 했잖아. 왜 자꾸 물어?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의심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벌어지는 틈 며칠 뒤 남편이 목욕탕에 가 있는 사이 양복을 정리하다가 또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성냥갑이었습니다. 로즈 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항상 녹차만 마신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예전에는 없던 짜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부장님이랑 술 마시다가 늦었어. 집에 오려니까 택시도 없고 그냥 사우나에서 자고 올 걸 그랬나 봐. 하지만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사우나에서 자고 온 게 맞나? 그리고 그날도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무너지는 밤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출산 후 불어난 몸, 육아로 피곤한 얼굴, 손은 살림하느라 거칠어졌고 머리는 제대로 손질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예뻐지면 남편이 달라질까?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어? 파마? 응. 어때? 그냥 그렇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아이 기저귀를 갈다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러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잠을 못 이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슬쩍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나는지, 술 냄새가 진짜인지, 영혼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엄마 안 울었는데? 자면서 울어. 엄마가 울면서 왜라고 계속 말해. 잠결에도 울고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박 3일이야. 부산 거래처. 그래요. 출장 간 첫날 밤 저는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마이너스 명동 다방, 3월 19일 마이너스 여의도 극장, 4월 2일 마이너스 영등포 여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화장실로 가서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토했습니다. 변기에 엎드려서 소리 죽여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이웃집에 들릴까봐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충혈된 눈.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놀라실까? 아빠는 또 얼마나 화내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보냈네라고 좋아하시던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엄마 아빠는 걱정만 하실 거야. 말하지 말자. 혼자 감당하자. 대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요? 뭐가? 출장이요. 잘 됐지. 왜?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말? 정말 없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밥이나 차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서랍에 수첩 봤어요. 여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남편 서랍을 뒤져 당신 미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 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죠? 여관에 왜 간 거예요? 거래처 사람 만난 거야. 여관에서요? 조용한 데서 일 얘기 좀 하면 안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날 의심하고 뒤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제 잘못이 된 겁니다. 의심한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 날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늦게 들어왔고 저는 아이들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상했네. 그래요? 오빠랑 싸웠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거실로 나가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나 좀 따라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온다는데.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럼 뭐겠어. 남자가 멀쩡한데 왜 집에 안 들어오겠어.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오빠를 너무 의심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힘들어 하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첩을 봤다는 것, 여관 이야기, 향수 냄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확실해? 네. 수첩에 분명히. 아니, 그게 확실하냐고. 며느리가 직접 본 거야? 현장을 목격한 거야? 아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남자들은 다 그래. 밖에서 이것저것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게 뭐 대수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남편이 밖에서 눈을 돌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예쁘게 꾸미고 집안일 잘하고 오빠한테 잘해줬으면 오빠가 왜 밖을 보겠어요? 다른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여자들은 다 직장도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그러잖아요. 언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뭐 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게 뭐. 진짜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야. 남자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술 마시면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거 갖고 호들갑 떨면 누가 결혼 생활을 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 눈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한테 사과 좀 해.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그냥 작은 일인데 뭘 그렇게 해. 그래도 며느리가 상처받았잖아. 사과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웃었습니다. 봐요, 언니. 오빠가 사과했잖아요. 이제 화 풀어요.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요. 친척들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제가 참아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 많이 났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다른 여자 만나놓고, 여관 가놓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게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남자들 다 그래. 남자들 다 그래.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도 이해 좀 해줘. 이해.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좀 더 신경 쓰고 그랬으면 내가 왜 밖을 보겠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 집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옷도 좀 신경 쓰고 그러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무너진 마음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 쪽을 봤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어? 에휴, 아직도 그 일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나도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그만하라고. 제 아픔을 그만하라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할게.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올게. 그러니까 너도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가볍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소한 실수를 한 것처럼. 술 약속 좀 줄이고 주말에 애들이랑 놀아줄게. 그럼 되지? 진심이 없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조용하게 만들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이나 잘 차려줘. 요즘 내가 밥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던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씻으러 갈게.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차려줘. 그렇게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참자. 아이들 때문에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고 살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긴 지옥의 시작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일찍 들어왔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회사에서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신 안 그러는 건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반성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처음엔 일주일에 1번. 오늘도 야근?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요즘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어느새 일주일에 3-4번.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 향수 냄새.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똑같은 변명. 저는 알았습니다.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거짓말만 돌아올 거니까. 시댁에 말해도 제 탓만 할 거니까. 친정에는 걱정 끼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빨래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표백제로 지웠습니다. 감정이 무뎌져 갔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당장 문제를 덮으려는 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참고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이들만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사람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네 집에 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며느라가야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참았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며느라가 나이 때 한 여자를 만났어. 아주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지.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헤어졌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시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단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대. 나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 내 가정을 지켜주려고. 시아버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때 결단을 내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 있었을 거야. 나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 아버님, 그래서 묻겠네. 며느라가는 뭘 위해 사는가? 아이들, 세상 체면? 그것들이 며느라가 인생보다 중요한가? 하지만 아버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셨잖아요. 그래, 나는 끝까지 버텼지.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며 죽어가는 거야. 며느라가는 내 실수를 따라하지 마. 아이들이 다 크거든. 그때는 며느라가 마음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해도 시아버지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말없이 견딘 시간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 집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건 지시와 명령뿐이었습니다. 밥 차려. 리모컨 가져와. 내일 양복 다려놔. 여보, 오늘 아이들 학교에서 시끄러워. TV 보는데 방해하지 마.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알아서 해. 왜 맨날 물어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기계였습니다. 명절이면 더 지옥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제가 차린 음식에 대놓고 흠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 나물 왜 이렇게 질겨요? 물을 너무 적게 넣은 거 아니에요? 언니, 우리 엄마 손맛이랑은 너무 다른데. 언니는 도대체 요리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매번 그랬지만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맨날 해도 늘지를 않아. 우리 어머니 음식이 최고지. 친척 모임은 더 끔찍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들도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남편. 저는 웃으며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왜 표정이 그래? 농담도 못 받아줘?
심각해 죽겠네라는 말이 돌아왔으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웃었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오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설거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들은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청소 안 해요? 형님, 우리 형님은 좋겠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잖아.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그저 한숨만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 너만 힘든 줄 알아? 당신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벌어서 뭐 해? 차라리 집이나 제대로 챙겨. 존중도 배려도 정도 의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존재도 모든 게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 없는 얼굴, 굽은 어깨, 주름진 손. 나는 언제 이렇게 됐을까?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시집살이 괜찮지?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미 70이 넘으신 부모님께 엄마는 당뇨로 고생하셨고 아빠는 심장이 안 좋으셨습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위도 잘해주고, 네, 아빠. 잘해줘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큼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고생했다, 며느라가야.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이 많지. 음식도 맛있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고 우리 집 기둥이야.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숨겨온 목요일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굴에 멍이 가득하고 2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엔 라면과 우유만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죽은 눈, 희망 없는 눈.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버텨야 하는 눈.
괜찮으세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이 모자라자 여자는 라면 한 개를 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차마 못 봤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계산을 하고 밖까지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있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없어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날 그 여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쉼터라는 곳이 있다는 걸 복지관에서 우연히 알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관장님이 그 여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런 말을 듣고 싶었구나.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쉼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고 올게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쉼터에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모,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났다면 우리 애들도 저런 눈빛이었을까? 불안하고 두렵고 엄마가 언제 사라질까봐 무서워하는 눈빛? 그래서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쉼터에서만큼은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지만 목요일만큼은 이모,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어디를 가는지 시아버지조차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시아버지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은 70세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며느리는 정말로 이혼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40년을 참았던 여자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부 업로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보석상자 2부에서 계속됩니다.